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집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감독기구 카드를 꺼내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인데요. 8.4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이 된 현재 상황에서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 산업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의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네. 그리고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교수님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안정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6.17 대책이나 7.10 대책 그리고 8월 4일 날 그 이제 부동산 관련 임대차 3법하고 네. 세제 3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는 뭐 내년 6월에 시행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 시행한다고 해서 바로 안정화된 건 아니고요. 한 적어도 시간을 몇 개월 정도 두고 봐야 되는데 아마도 시장을 잘 읽지 못하게 보고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참모들이 잘못 보고 그렇죠. 했나요? 네. 대통령이 뭐 직접 중개사무소나 거래처에 가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네. 아마도 참모나 그 밑에 사람들이 정책이 잘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잘못 오도되게 그 보도한 거 아닌가, 보고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거짓 보고를 해서 나중에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이 그렇죠. 어떻게 되는 보느냐. 이변에는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예. 정부라도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그렇게 그 언론풀이 하듯이 네. 좀 안정화 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한데 네. 이건 분명히 아직 시장은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임대도 그렇고 매매 가격도 그렇고 특히 임대는 뭐 58주 연속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황당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주택자들 특히 네.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또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굉장히 무거워지잖아요. 그렇죠. 조금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도 아마 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렸기 때문에 예. 이미 안정화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종합부동산세는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격을 매겨서 내년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부과가 됩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내년 12월 1일 돼봐야 내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그냥 추정치일 뿐입니다. 예. 그 이유는 이번 정부가 들어서서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서울 같은 경우는 14% 이상 금년도에 올랐고요. 강남은 24% 이상 올랐습니다. 네. 여기에 공정가액 비율이 금년도 또 5% 오릅니다. 여기에 이제 세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예. 아직은 그런 건 빼고 세율 인상 몇 퍼센트가 올랐는지만 판단할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1가구 2주택, 3주택자들이 아마도 3주택자는 첫 번째 주택을 증여로 아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증여해도 그 증여 취득세율을 이제 이번에 바뀌어 그래도 그게 12% 싸요. 되네요. 그래도 그게 싸요. 일단은. 그럴까요? 왜냐하면 규제 지역에서 그 양도세는 예. 지금 현재 62% 10% 가산세가 72%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가구 2주택 같으면 예. 견딜 수 있다면은 아마도 안 팔 겁니다. 그 이유는 세금보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보유하는데 부담스럽다면 적어도 내년 5월 말까지는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내년 내년 5월 말 이후가 문제입니다. 이거 견딜 수 있는 사람들만 주택을 갖고 있다면 네. 이제는 가격이 안 떨어질 수 있어요. 공급이 늘지 5월 말 않으면. 이후에는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면 그분들은 견딘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비싸게 팔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그냥 견딜 수는 없고 견디면서 오는 부담을 누구한테인가 떠넘길 그래서 텐데.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제 임대차 3법 중에서 예. 전월세 신고제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내년 6월 1일 이후에 시행합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제는 시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그 임대차 3법 때문에 그 전세가 사라지고 반전세 월세가 늘어난다는 건 아니고요. 그건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까? 월세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아니죠. 세금이 올라가는데 임대 보유세 등 세제 3법이 통과됐잖아요. 예. 지방세법 또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예.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법. 예. 이 세 가지 때문에 생각보다 소득은 늘지 않았는데 세금이 많이 나온다면 네. 적어도 5억의 전세를 놨던 사람이 올린다면 1억을 월세로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전세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그 월세가 점점 반전세로 전세가 점점 반전세로 전환되는 게 가속화되고 늘어나는 겁니다. 세금 부담을 보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바로 조세 전가입니다.
조세 전가.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가 당하는 사람의 고통은 계속되겠네요. 아, 그럼요. 네. 아마도 이게 4년 동안 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사이에 갱신되는 건 계속 그렇게 될 거고요. 예. 4년 후에는 최초로 임대 돌 때는 아직은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있고 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그러니까 전세보증금 인상이 4년으로 미뤄진 그런 것일 식이지요. 뿐이겠네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또 부작용은 이렇게 이제 수익률이 낮아지면 네. 5%로 제한하면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가 공급을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은 저금리의 부동산 네. 상승률이 높지만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면 임대주택 공급을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런 사례는 외국에서 있었습니다. 일본도 그랬고요. 네. 자, 어제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중에 부동산 감독 기구를 검토한다 그러는데 네, 네. 금융 감독 기구는 들어봤고 또 지금 이제 공정거래 부동산 감독 기구 들어봤는데 시장이 이런 게 과열되는 있습니까? 경우나 네. 또는 불법 탈법 증여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나 또는 금융감독원, 네. 금융감독위원회, 예. 그다음에 국세청까지 또 경찰청까지 가세해서 심지어는 검찰까지 가세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발견된 그 불법을 국세청으로 넘겨서 세부조사하게 하고 예. 그게 잘못되면 경찰을 넘어서 조사하게 하다 보니까 네. 이걸 하나의 감독기구, 이 감독기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개인의 그 자산 거래를 너무 까다롭게 지켜보고 규제하는 건 아닌가? 그렇죠. 이런 이제 비판도 많이 지금까지 정부가 면밀하게 그 거래를 규제하는 경우에는 네.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문을 닫고 피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개인의 재산 거래까지도 들여다보면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금융거래까지 다 보는 거 아닙니까? 네. 이래 되면 아마 지금은 괜찮은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시장에서는 더 침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감독 기구가 있는 나라가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네. 전 세계 없습니까? 이게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를 택한 나라는 이렇게 이제 그 거래를 실거래가 하는 이런 건 있지만 거래를 면밀하게 들여보면서 아주 이렇게 그걸 감독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자본주의를 하는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좀 특이하군요. 네. 그리고 정부가 이제 13만 가구를 새로 공급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곳곳에서 반론이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지난 8월 4일 날 정부가 주택 네. 공급을 발표하고 26만 2천 가구 플러스 알파입니다. 아, 이게 네. 이제 국민들로부터 많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중에는 이제 5월 6일 날 발표했던 7만 가구. 네. 그다음에 이제 3기 신도시에서 증가되는 용적률 2만 4천 가구 플러스 선분양 을 합쳐서 6만 가구. 네. 이걸 빼면 순수 증가율 신규 주택 공급은 13만 2천 가구 플러스 알파입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재개발,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2만 가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공공 재건축 참여, 공공 참여 고밀 재건축을 통해서 5만 가구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현지의 공공기관이나 또는 유유부지를 통해서 공급합니다. 네. 네. 특히 그중에 만 가구는 개발 제한구역 논란이 많았던 타능 골프장을 택지로 개발합니다. 네. 물론 이제 논란이 많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83만 제곱미터에 25만 1,000평 정도 됩니다. 네. 정상적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공급하게 되면 한 16,000가구 정도 들어가요. 근데 이거 한 2만 가구 늘릴 수 있거든요. 예. 이거를 반만 개발해서 1만 가구를 공급하고 네. 나머지는 공원으로 만들겠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급 대책을 내놓고 나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근데 그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의 경우에는 50층으로 짓는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근데 용적률 500% 올리고요. 하겠다는 곳이 지금 혹시 나왔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왜안 하냐면요. 예. 특히 이제 강남 지역이나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은 안 할 겁니다. 이게 2004년도 이전에는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300%였습니다. 네. 그런데 2004년도 이후에 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종세분화하면서 네. 300% 용적률을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과매력 접근역은 50%씩 낮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주거 3종 지역인데 대부분 250% 이하로 짓게 돼 있어요. 네. 이거를 이제 제안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2013년도 오세훈 시장 후임으로 들어온 박원순 시장이 네. 주거 지역의 높이가 49층이었어요. 네. 이걸 35층으로 2030 서울 플랜에 의해서 높이지 않은 스카이라인을 정했어요. 네. 이거를 완화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주거 지역의 용적률이 제가 300%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정부가 500%를 지려면 용도 지역을 바꿔야 됩니다. 주거 용도 지역을 지역을 바꾸죠. 준주거 지역으로 바꿔야 준주거 되고요. 지역으로. 네.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이 400%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를 주면 500%까지 질 수가 있는데 그럼 지금 250%에 500%니까 2배가 늘어나죠. 네.
이 용적률은 지상면적 합계거든요. 네. 그래서 이 늘어나는 용적률의 50에서 최대 70%까지 기본채납하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만약에 70%를 했다면 30% 남지요. 네. 이 30%의 개발 이익은 90%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글쎄요, 그 홍남기 부총리가 그랬더라고요. 네. 기대이익의 90%를 환수하겠다. 그런데 문제는요. 네. 그 10%마저도 환수됩니다. 어떻게 환수됩니까? 그거는 지난해 12월 27일 날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합헌됐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3천만 원 이상 되는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네. 최대 50%까지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10%가 3천만 원이 넘으면 역시 세금으로 또 걷어갑니다. 네. 그러면 이거 할 사람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늘어나는 이 용적률이 공공재다. 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 입장 같아요. 네.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통상 이제 용적률 높여주는 경우는 없는데요. 네. 만약에 고밀로 이렇게 이제 컴팩트 시티로 가는 경우에는 예. 공공 기여를 하게 합니다. 대부분은 그 뭐 10층짜리가 20층 되거나 예. 20층이 40층 되면 세대 수가 늘어나게 되냐 면적이 늘어나면 교통 문제, 교육 문제, 환경 문제가 뒤따르고 네.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때문에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부담시킵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을 갖고 가서 어디에 쓰는지 모르게 갖고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예. 자기 용적률을 다 쓰지 않는 경우도 용적률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개발권 이양 제도라고 해서 이 옆집에 팔 수도 있고 다른 집에 팔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 주거하고 있는 분들의 개인 거다. 네. 근데 늘어나는 용적률은 이제 사회 기여를 하기 때문에 네.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이게 물리죠. 기반시설 부담금으로요. 네. 그래도 어딘가에 좀 나와야만 정부가 지금 공공재건축으로 5만 가구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네. 하는 곳이 없으면 제가 볼 때에는 아마도 할 곳이 있다면 네. 2004년도 이전에 지은 용적률이 거의 300% 가까이 지은 주택들. 예를 들면은 강북구나 노원구나 이쪽에는 2004년도 이전에 지은 주택은 서울시가 250%까지밖에 질 수 없는데 불구하고 현재 300%를 지었다면 새로 재건축하게 되면 이 50%만큼 못 지니까 주택 수가 줄겠죠. 네. 이런 데는 아마도 이런 재건축을 통해서 고밀로 한다면 집을 분양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경우에 왜 지분만 일부 사서 적은 네. 부담을 하는 지분 적립형 분양제도를 도입하겠다 했잖아요. 네. 취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도 실현될 확률이 굉장히 좀 낮은 이유가요. 네. 토지 임대부 주택하고 같은 건데요. 네. 지금 그 임대주택은 5년 거주 후 분양 아파트가 있고요. 네. 이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간이 5년, 10년이니까 괜찮은데 20년 이상 자기가 거주해야 되고 그 20% 내지 50%를 지불하고 나머지를 20년 분할상환 하게 되면 20년 동안은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대부분 주택은 이제 그 대출을 받거나 매매하거나 또는 그 완전한 소유권으로 그 권리 행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20년씩 장기로 가게 되면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임대주택 산다는 개념으로 들어간 문제가 없지만 30대가 들어가면 50대가 돼야 주택을 팔 수가 있는 문제가 나와요. 때문에. 너무 기간이 길어요. 예. 그래서 정부가 10년, 15년으로 단축한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20년, 30년 늘리면 효용성은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좀 더 새로운 곳에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그렇죠. 얘기네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게 아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보유세만큼은 OECD 36개 국가 중에서 낮은 편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GDP 대비 부동산 조세 비율이 있습니다. GDP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모두 합친 것들에 따른 그 세금 부담. 예, 그건 어떻습니까? 그런 그 OECD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어요. 예. 그 프로퍼티 텍스 온 프로퍼티를 누르면 예. 아마도 그 5위 정도 이내에 들어올 거예요. 한국이? 가장 높은 네. 나라가 영국입니다. 네. 근데 보유세만 따지면 분명히 낮아요. 평균 네. 이하입니다. 어. 레버리지를 보면은. 근데 전체 소유대 양도세나 취득세가 높은 편이잖아요. 특히 네. 양도세가 높은 편이거든요. 네. 이걸 다 합치게 되면 전체 부담률, 조세 부담률, 부동산으로 관련된 조세 부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위입니다. 한 5위, 6위 네. 정도나 4위, 5위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최근에는 확인하지 네. 않았는데 2008년도까지는 그랬어요. 네. 원래 문재인 정부도 보유세 부담은 높이지만
거래세 부담은 낮춰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고수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도. 이번에 사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취득세도 이게 올라가고 양도세도 올라가고. 그게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그 무주택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변동이 없고요. 네. 1가구 2주택이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가 8%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가구 2, 3주택자는 12%고,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 지역에서 원래 6 내지 42%가 10% 가산세가 있어요. 네. 그래서 1가구 2주택은 52%의 양도세를 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가구 3주택은 62%인데 이번에 가산세 10%를 더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로 62% 되는 게 72% 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뭐 1억이 남으면은 한 7천만 원 정도 네. 세금을 내야 됩니다. 네. 지금 취득세 아까 말씀하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높이지만 1주택자 특히 중저가는 또 취득세를 감면하는 거죠. 아니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보유세가 그 정부에서 이제 종합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올리지 예. 않았다고 했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만히 있어도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현실화로 지금 서울이 14% 올랐잖아요. 네. 거기에 공정가격별 5%가 또 올라갑니다. 여기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1가구 1주택이 0.5에서 0.6%로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1%, 0.1% 올랐죠? 네. 결국엔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1주택자들은 다른 다주택자보다는 적게 올랐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거의 안 올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만약에 그게 한 번만 내는 게 아니고요. 예. 보유세는 계속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내잖아요. 근데 소득은 늘지 않았는데 이게 몇십만 원, 200만 원 더 나면 가계 부담이 갈 수도 있어요. 네. 네. 또 어제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주거의 정의를 실현한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주거의 정의. 과연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어떤 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인지 아니면 주거의 정의라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 정부가 주거의 네. 정의를 얘기한 것은 아마도 국민이 1가구 1주택을 소유할 수 있기에 정부가 하겠다 이런 의도로 들렸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에서 주택을 n분의 1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좋은 집에 살 수 있고요. 네. 또 열심히 노력한 만큼 수익은 가져가는 네. 건데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사회가 열심히 사는 사회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젊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저를 탓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인생을 살아가면서 집을 가지고 출발하는 인생이 얼마나 있겠어요. 네. 저희 그렇죠. 때는 40대가 그렇죠. 넘어서 집을 사고 네. 그러는데요. 근데 주택을 꼭 있어야만 아이를 낳고 주택이 꼭 있어야만 사회 초년생으로 출발할 수 있는 걸로 네. 잘못 인식이 돼서 네. 정부가 그쪽으로 너무 몰고 간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주택은 분명하게 삶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고 이식 중 하나지만 네.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거나 또는 그것을 n분의 1 나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들 중에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좀 궁금하군요. 네. 지금까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